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구독자분들과 금융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잡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해보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을 비교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 수혜를 입을 장비 관련주 YIK와 테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내년이 반도체의 빅사이클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고 소부장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죠. 왜 그런 걸까요? 삼성의 경우엔 내년도까지 낸드와 EUV 위주의 투자를, SK하이닉스의 경우 디램과 낸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최근 2에서 3년간 큰 설비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클상 초과 수요 상태에 있을 것이고, 이에 발맞춰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판매가 늘어나서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때문에 생산 설비를 확충하려는 니즈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도 서버 수요 증대나 탈일본, 국산화 트렌드 등 시장을 성장시킬 여러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까? 증권사들의 전망 자료를 찾아보면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드 및 디램 장비 투자를 21년에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자 숫자를 가져왔는데요. 디램의 경우엔 삼성전자가 평택에 총 6만 정도, SK하이닉스가 이천과 중국 오시에 총 5만 5천 정도 증설할 계획이고요. 낸드의 경우에는 디램보다 좀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삼성전자가 평택과 중국에 10만, SK하이닉스가 청주의 M15 라인으로 2만 5천에 증설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낸드는 거의 전부 다 3D 낸드일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별 이변이 없으면 높은 확률로 공급 캐파가 10에서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수요 쪽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초과 수요 내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실제로 맞아 들어갈지 봐야 하기 때문이죠. 먼저 왼쪽 디램의 경우엔 21년과 22년에 각각 19%, 17.6%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공급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은 서버용 수요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 낸드의 경우 수요 성장 속도가 35%, 28%로 역시 두 기업의 공급 증가 속도였던 10%에서 20%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모바일향 수요라고 하네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공급 대비 수요의 증가 속도가 빨라 호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 소부장 기업들도 수혜를 입혔죠. 키움증권은 디램과 낸드 모두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부터 신규 장비 투자 및 소재 부품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아래 머릿기사처럼 디램 생산 라인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시모스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바꾸느라 디램 생산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낸드 업황도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그 이후인 업황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란 게 완벽히 잡기는 어려운 만큼 이 예상도 빗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전망이 있다고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빅사이클에 입구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도 역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낸드 투자 수혜, SK하이닉스의 디램 투자 수혜주들과 수혜 강도를 표시해놓은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낸드 투자 수혜 장비 기업 중 수혜 강도가 가장 높다고 표시된 YIK와 테스를 다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의 소재 관련 수혜주는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시죠. YIK부터 보겠습니다. YIK는 EDS 테스트용 반도체 검사 장비와 검사 시 소모품인 프로브 카드에 사용되는 세라믹 기판을 제작하고 판매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처음 보는 용어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EDS란 Electrical Die Sorting의 줄임말로 전공정의 끝단계에서 만들어진 웨이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마친 다음엔 패키징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패키징을 하고 나서도 패키징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해야겠죠. 그때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따로 있습니다. 요즘 검사 장비 시장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다음에 검사 관련주 비교 영상으로 아예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아무튼 이 EDS 공정은 당연히 필수적인 공정일 수밖에 없고요. 프로브 카드라는 건 반도체의 동작을 검사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테스터가 프로브 카드를 통해 웨이퍼에 전기를 보내고 그때 돌아오는 신호에 따라 불량 반도체 칩을 선별하는 거죠. 당연히 프로브 카드는 EDS 공정에서 필수적인 소모품입니다. EDS 공정을 좀 더 자세히 4단계로 나눠보면 먼저 전압 전류 특성을 테스트하고 다음으로 특정 온도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다음으로 불량 중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불량 칩은 식별할 수 있게 특수 잉크로 표시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와 미국의 테러다인이라는 강자가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납품 기준으로 하면 소재 국산화 트렌드에 힘입어 YIK가 17년 50%대에서 19년 70, 80%까지 치고 올라왔음을 알 수 있죠. 반면 어드반테스트의 점유율은 48%에서 22%로 내려갔습니다. 랜드용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기판도 작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죠. CIS, 즉 CMOS 이미지 센서 생산에 사용될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기판도 준비하고 있다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램 생산 라인이 CIS 생산 라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약 47%입니다. 매출 안정성을 위해 16년도부터 하이닉스에도 공급하는 등 삼성전자의 비중을 계속 낮추려고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YIK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을 만큼 삼성전자에게도 중요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 검사 장비는 D램과 낸드용 모두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테스가 뭐하는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스는 PECVD 장비, 그 중에서도 하드마스크 증착 장비, 반사 방지막 증착 장비를 제조하고 드라이클리닝 장비나 기타 반도체 부품을 제조합니다. 왼편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빨간색 65%가 PECVD, 분홍색 14%가 드라이클리닝, 그리고 19%가 반도체 부품이죠. 디스플레이 장비로 사업을 확장하고도 있지만 아직 2%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D램 33%, 낸드 67%로 낸드양 매출이 크기 때문에 내년 삼성의 낸드 투자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PECVD는 그럼 무엇이냐? 저번 영상에서 증착 방식에 크게 3가지 PVD, CVD, ALD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CVD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증착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바로 이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한 PECVD 방식입니다. 반응이 일어날 챔버 안에 반응시킬 기체를 넣어주고 수직으로 높은 전압을 걸어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분리되는 기체 이온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방망을 형성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스가 판매하는 ACL 하드마스크 증착 장비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정 미세화가 진행되며 ACL 하드마스크가 기존 하드마스크를 대체하였는데요. 삼성전자의 낸드 단수가 92단 중심에서 128단으로 높아질수록 증착 공정의 수가 늘어나며 ACL 하드마스크 증착용 장비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ACL 증착 공정의 양산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의 선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와 경쟁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두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부터 볼게요. 시가총액은 4,700억 원 정도의 중견기업이고 매출은 2019년 급감했었네요. 순이익도 2019년 적자로 돌아섰었고요. 이유는 뻔합니다. 반도체 신규 설비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이랬던 실적이 올해부터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 기대되는 것이고요. PBR은 작년 2.10이고 아래표에서 올해 3분기를 봐도 여전히 거의 비슷한 2.15인데 2017년엔 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아직 낮은 것이죠.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건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OE는 옆에 코멘트로 적어놨는데요. 17년에 24, 18년에 33까지 올랐다가 작년 적자로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호황기엔 ROE가 꽤 높은 기업이었네요. 참고로 올해는 1, 2, 3분기 각각 마이너스 4.9, 1.1, 5.9 정도로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래표에서 올해 실적을 보면 매출, 당기순이익 모두 18년과 19년의 중간 정도로 회복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률은 2018년의 당기순이익률에 근접한 11%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이클 저점을 찍고 반등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테스입니다. 테스 역시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인데요. 매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모두 YIK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즉 18년에서 19년도로 오면서 실적이 악화되었다가 20년에 다시 그 중간 수준만큼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차이점은 테스는 YIK처럼 19년에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PER은 올해 20.8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7년에 14였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PBR도 점점 올라서 2.29인데 참고로 2017년엔 4였으니까 PBR 기준으로는 아직 그때 반토막 수준인 것이죠. 부채 비율은 13에서 15로 매우 양호합니다. ROE는 17년 32에서 쭉 떨어져서 작년에 5까지 갔다가 올해 다시 12로 반등했는데 여전히 더 좋아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볼게요. 실적과 마찬가지로 주가의 추이도 두 기업 모두 흐름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9년 중반까지 계속 하락하는 사이클이었고요. 그 이후엔 중간에 코로나로 늦춰지긴 했지만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YIK의 경우 ROE가 17년 말보다 18년 말에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7년 말부터 먼저 떨어지고 있었어요. 업황이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겠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신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쳐 실제 실적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주식의 경우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가 상승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했을 때 쉽게 생각해보면 실제 실적이 좋게 나온 뒤에 업황이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부근이겠죠. 테스도 크게는 유사한 흐름인데 차이점은 상승 사이클을 반년 정도 빠른 2019년 초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때부터 신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조금씩 일정이 연기되어 왔었고요. 아무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주식은 실제 증설이 시작되기 1년 전쯤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점이겠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어 가져와 봤는데요. YIK의 경우 전환사채, 기사의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2018년 발행된 시비는 그간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낮아졌고 올해 삼성전자 지분투자 전후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환 호재가 생겼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시비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시비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향후 성장성은 높지만 당장 필요한 돈이 없는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원금과 미리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로 갚을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원할 경우 돈 대신 주식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이자율보다 훨씬 더 오를 테니 채권자에게도 이득인 것이죠. 주식으로 줄 경우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빌린 돈에 대해 주식을 몇 주 줄지, 즉 주식의 가격을 얼마로 쳐서 줄지를 정해야겠죠. 그 가격은 전환사채를 최초로 발행할 때도 정하지만 그 이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때그때의 주가 추이를 따라 조정하는데요. 이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YIK도 2018년 11일 최초 발행한 후에 주가 추이에 따라 몇 차례 리픽싱을 거쳤습니다. 앞 챕터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었죠. 이에 따라 전환 가격도 점점 낮게 리픽싱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환 가격은 아직 낮은데 주가는 올라버린, 즉 낮은 가격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에 비싸게 시가로 팔면 이득인 상황이 발생했죠. 이에 따라 올해 많은 시비 채권자들이 시비 전환을 했고 주식이 신규 발행되며 연초 대비 주식수가 25%나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미상한 시비가 남아있는데요. 금액으로는 127억 원, 주식수로는 312만 주로 현재 발행 주식 대비 3.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주식수가 25% 증가했음에도 주가가 상승 추세였던 것을 보면 남은 3%는 크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재로 보지 않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다수의 시비가 전환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 5개년 단위로 봤을 때 역시나 두 기업 모두 비슷한 실적과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두 기업 모두 디램과 낸드양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낸드양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내년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 설비 증대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무 측면에서도 크게는 PBR이 2017년 대비 아직 낮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도 있었으나 테스는 YIK와 달리 2019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부채 비율이 더 낮았다는 점,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 주가는 기대 심리 및 실제로 조금씩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승 추세는 실제 실적이 정점을 찍을 무렵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쌓이면서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크게 보면 매수해야 할 시기지만 혹 외부적인 요소로 단기 조정이 올 때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실제로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자신의 관점과 매매 스타일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시장은 참 따스하네요. 다들 건강 잃지 마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